설득의 심리학. 솔직히 인정하건대 나는 지금껏 남에게 잘 속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내가 행상인들과 기부금 모집인들과 그 외 다양한 장사꾼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불순한 동기를 품고 접근했을 뿐 자선단체 회원들과 같이 대부분은 선의를 지니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언제나 생각지도 않았던 잡지를 정기 구독하게 되거나 자선 행사 티켓을 받아들이곤 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랫동안 속칭 봉으로 살아온 나의 경험 때문에 설득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승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기술들이 가장 효과적일까? 왜 어떤 요구사항은 거절을 당하고 똑같은 요구사항인데도 다른 식으로 부탁했을 때는 성공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회심리학자로서 설득의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연구실 안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실험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목적은 어떤 심리학 법칙들이 승낙을 받아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지금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법칙들에 대해서 어떤 법칙들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조금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러한 법칙들을 설득의 무기로 규정해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 제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실험적인 연구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 밖의 세상에서는 그 법칙들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득의 심리학을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나의 조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금껏 나에게 그 법칙들을 이용했던 사람들, 설득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봐야 했다. 그들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직업은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 능력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라는 대답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설득 전문가들만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법칙들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이웃과 친구, 연인과 가족과의 상호관계에서 이 법칙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원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설득 전문가들이 우리들보다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설득 과정의 정보를 가장 분명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나는 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나의 실험을 계속하게 되었다. 바로 세일즈맨, 자선기금 조성자, 광고업자들과 같은 설득 전문가의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었던 것이다. 나의 목적은 설득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전략을 그들 내부에서 관찰해 보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때로는 설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때로는 그들의 천적들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가끔은 수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문서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애용했던 방법은 역시 참여적 관찰이다. 참여적 관찰은 연구하는 본인이 일종의 스파이가 되는 연구 방법이다. 본래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관심 있는 단체에 잠입해서 그곳의 완벽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백과사전 판매 단체의 설득 전략을 알고 싶을 때마다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으며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증거들은 우리에게 승낙을 얻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단체들 속에서 내가 설득 전문가로서, 아니 설득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던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관찰했던 3년의 경험들은 대단히 유익했다. 설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수천 가지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은 6개의 기본적인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학적 법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는 이 6가지 법칙을 중심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효기성의 법칙이라는 6가지 설득의 법칙들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이 법칙들을 상품 구매, 기부금, 투표, 양보 및 승낙에 대한 요구들과 결합시킨 전문가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또한 각각의 법칙들이 사람들에게 맹목적이고 자동화된 승낙, 즉 생각해보지도 않고 기꺼이 허락하게끔 하는 능력도 있음을 지적했다. 현대사회의 전례 없이 빠른 변화 속도와 정보들이 앞으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승낙을 더욱 부추기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동화된 승낙을 끌어내는 방법과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고로 나는 6가지 법칙에 물질적인 사욕의 법칙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심리를 의미한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욕망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설득 전문가들이 이 법칙의 위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설득 전문가들은 정말 싸게 구입하시는 겁니다. 식의 접근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이 법칙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판단돼서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았으므로 이 책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로버트 치알디니. 프롤로그, 설득 심리학으로의 초대. 문명이 진보한다는 것은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나는 아리조나주에서 인디안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매우 재미있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는 최근에 경험한 한 사건으로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재미있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재고로 남아있던 터키옥의 판매에 대해서 말했다. 그 당시는 관광의 절정기였기에 상점은 항상 많은 손님으로 북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터키옥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리지 않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그녀는 터키옥을 상점의 가장 중심부에 배치해서 손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판매는 여전히 부진했다. 온 종업원이 매달려서 터키옥을 팔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업무 관계로 출장을 가기 전날 밤 손해를 보더라도 재고품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간단하게 흘려 쓴 메모를 지배인에게 남겼다. 진열되어 있는 터키옥을 모두 반값에 처분하세요.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지시했던 대로 터키옥의 재고는 모두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배인은 그녀의 흘려 쓴 글씨를 잘못 읽어서 반값에 판매하라는 지시를 2배 가격에 팔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더욱 놀라운 일은 기존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팔리지 않던 터키옥이 3일 만에 모두 팔려버린 사실이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녀에게 곧바로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교적 새로운 학문인 동물 생태학적 관찰에서 발견된 어미 칠면조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미 칠면조는 사랑이 많고 사려 깊으며 또한 자식을 정성으로 보호하는 좋은 어미 노릇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식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또 품에 안아 보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어미 칠면조의 자식 사랑법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새끼 칠면조의 칩칩이라는 소리에 의해서만 그러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새끼 칠면조의 냄새나 신체 접촉, 그리고 생김새는 어미 칠면조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 오직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있어야만 어미 칠면조는 자기 새끼를 돌보기 시작하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끼 칠면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 생태학자인 폭스의 어미칠면조와 박제된 족제비 실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미칠면조와 족제비는 천적 관계이다. 족제비를 발견하면 어미칠면조는 꽥꽥 소리를 지르고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히는 등 살기등등하게 대응한다. 폭스의 실험에서 박제된 족제비를 실에 매달아서 어미칠면조에게 접근시키자 어미칠면조는 즉각적으로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똑같은 박제 족제비에 녹음기를 내장해서 새끼 칠면조에 칩칫 소리를 내자 어미 칠면조는 놀랍게도 박제 족제비를 우호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품에 안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녹음기를 끄자마자 어미 칠면조는 박제 족제비를 다시 공격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 어미 칠면조는 정말 어리석지 않은가? 오직 칩칩 소리를 낸다는 이유 하나로 천적 관계에 있는 족제비를 품에 안는가 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자기 새끼를 천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니 말이다. 어미 칠면조의 모성적 본능은 칩칩이라는 소리 하나에 의해 마치 자동 인형처럼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이 어미 칠면조에만 국한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규칙적이고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양식은 생물의 다양한 종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 행동 유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구애, 구혼의식이나 교미의식 같은 복잡하게 연결된 일련의 행동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고정 행동들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그리고 변함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마치 그러한 행동들이 동물들의 몸 안에 테이프처럼 저장되어 구애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관련된 테이프가 돌아가고 모성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성애와 관련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어떻게 적절한 테이프가 활성화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동물은 누군가가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하면 자기 방어의 테이프를 활성화시켜 격렬하게 경계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바탕 전투도 불사한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점은 자기 방어의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침입자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침입자의 어떤 특정적인 유발 기제라는 사실이다. 유발 기제는 경우에 따라서 침입자의 깃털 색깔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적인 특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물 생태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수컷 참새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어쩌다가 다른 수컷 참새의 빨간 가슴털이 꽂혀 있는 진흙 덩어리를 발견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경쟁 참새인 양 맹렬하게 공격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라도 빨간 가슴털이 제거된 수컷 참새의 박제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결과가 블루스로트라고 불리우는 집바귀과 종류의 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새의 자기 방어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유발 기제는 다른 새의 파란 가슴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발 기제를 조작하면 하등 동물의 행동을 좌지우지하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고소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앞서 예시된 것과 같은 동물들의 자동화된 고정 행동 유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직 정상적인 새끼 칠면조만이 어미 칠면조의 모성애를 유발하는 칩칩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칠면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직 칩칩이라는 유일한 유발 기제에만 반응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자라는 존재가 칩칩 소리를 녹음하여 어미 칠면조를 놀리는 데 사용하지만 않는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종류의 미리 프로그램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테이프를 활성화시키는 유발 기제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참깨라는 비밀 암호에 의해 육중한 동굴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듯이 적절한 유발 기제가 작동되면 우리는 정해진 행동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동물들의 고정 행동 유형에 버금가는 사람들의 자동화된 행동은 사회심리학자인 랭거와 그녀의 연구팀에 의한 실험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진 인간 행동의 법칙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요청할 때는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유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랭거는 이런 평범한 사실을 도서관에서 복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는 작은 호의를 부탁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청 플러스 이유 제시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어서 94%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이유 제시 없는 요청만 했을 경우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와 비교해보자. 이유 제시 없는 요청만의 경우에는 겨우 60%의 승낙만을 얻고 있다. 언뜻 보기에 위의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는 추가 정보의 유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랭거의 실험에서 사용된 세 번째 형태의 요청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요청 상황에서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내는 마술 언어는 추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사실이다. 랭거의 세 번째 형태의 요청은 비록 왜냐하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새로운 추가 정보가 없는, 즉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라는 요청에도 사람들의 93%가 승낙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마치 박제된 족제비에 설치된 녹음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칩칩 소리를 가지고 어미 칠면조의 모성애를 자극해 자동화된 행동을 도출해낸 것처럼 왜냐하면이라는 말 한마디가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랭거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승낙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랭거의 추후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항상 그처럼 기계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내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배인의 오해 때문에 가격이 갑작스럽게 2배나 오른 후에야 벌떼처럼 터키옥에 몰려들었던 관광객들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생각해보자. 열려라 참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 부유층에 속하는 관광객들은 터키옥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즉 고정관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 이러한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보석을 사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은 여러 보석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터키옥에 관심이 쏠렸고, 따라서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터키옥의 매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의 장단점. 인디안 보석 가게에서의 관광객들의 어리석은 구매 행동을 비웃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법칙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 법칙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쉽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비싼 것이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그동안 분명하게 지켜져 왔으며 확실히 비싼 것은 그 값을 한다는 신념은 반복되는 구매 경험을 통해 더욱 굳어져 왔다. 그런 상황에서 터키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좋은 품질의 보석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확실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사용한 관광객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들 관광객들이 비록 분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보석 구입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과연 어떤 보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이 될 것인가를 고통스럽게 심사숙고하는 대신 그들에게 익숙한 법칙인 대체적으로 비싼 것이 품질도 좋더라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사용해 쉽게 판단했던 것이다. 비록 이번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오해 때문에 2분의 1 가격이 2배의 가격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말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합리적 선택이다. 사실상 위와 같이 자동화되고 고정관념화된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단지 하루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그것을 일일이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그리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을 사용하고 어림짐작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이 항상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유발기제가 요구하는 행동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보나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시 분석된 정보를 재점검하는 행동만을 되풀이하여 정작 의사결정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버릴 우를 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욱 많은 고정관념을 사용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미래가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리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지 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인 판단을 적용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단의 지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지름길들은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법칙과 거의 흡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로 인한 실수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다 라는 지름길 법칙을 생각해보자. 책 뒷부분에 권위의 법칙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 주제에서 권위를 지닌 한 개인의 말과 지침을 생각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그 지위에 무작정 설득을 당하는 식이다. 이렇듯 어느 상황에서 하나의 정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바로 열려라 참깨식의 자동화된 반응이다. 반면에 그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하려는 경향은 통제된 반응이다. 여러 연구조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통제된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더 간단한 열려라 참깨식의 방식을 사용하려 든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연구원들은 미주리 주립대학 학생들에게 졸업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녹음 방송을 들려주었다. 그 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니 그것은 곧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학생들이 술렁거리며 그 소식을 신중하게 분석해보려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소식이었을 경우, 즉 종합시험은 그들이 졸업한 후에야 실시될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굳이 고민하려 들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에 있어서는 설득 효과가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로 좌우되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있으면 틀림없겠지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메시지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보다는 그 주장의 진실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면 그 정보의 유발 기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길 거부한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을 때에만 통제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속도와 형태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거쳐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너무 복잡한 주제이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너무 크거나 정신적인 피로가 너무 깊어서 조리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연방항공청의 사고조사관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기장의 오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다른 스태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은 것이다. 기장의 판단이 자신과 승객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항공기 스태프들은 전문가가 그렇다고 말했으면 틀림없을 거야 라는 지름길을 선택한다. 재앙으로 이어지는 조종사의 실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증거로 IBM 회장을 지냈던 존 왓슨 주니어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고급 장성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중 유잘 엔트라는 유명한 공군 장성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배탈이 나는 바람에 전설적인 장군을 모시게 되었다며 영광스러워한 다른 부조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유잘 엔트는 이륙 과정을 수행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신참 부조종사는 그 고갯짓을 바퀴를 들어올리라는 신호를 받아들였다. 아직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랜딩 기어를 잡아당겼고 그 즉시 비행기는 폭삭 주저앉았다. 그 와중에 프로펠러 날이 엔트의 등을 찔러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 왓슨은 그 부조종사와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부조종사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내가 물었다. 비행기가 아직 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기어를 올렸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장군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다고? 그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조종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지름길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다.